이러한 기행은 랭보가 자기의 악의 시도에 권태를 느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의 숨은 세디즘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설엔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폭력은 자기의 우매함과 자제력의 결여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에서 생긴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랭보는 모든 위대한 인간과 다름없이 청교도적이었다. 둘 사이의 스캔들은 더해가기만 했다. 랭보가 미치는 악영향으로 베를레노의 처의 마음은 평온치 않았다. 어느 날 밤 베를레노는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려 했으며 갓난애를 벽에다 내동댕이 쳤던 것이다. 숙취에서 깨어난 베를레노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랭보를 샤르르벨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것을 실행했으며 랭보는 분노의 욕지거리를 내까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의 수개월간은 일리미나숑이라는 산문과 운문이 혼합한 소품을 쓰는 데 소비되었다. 랭보의 가장 우수한 작품은 그가 베를레노와 떨어져 있을 때 쓰여진 글씨라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수개월 동안의 감각의 도야, 자기를 비전화리화하려는 보다 더한 노력, 그 결과를 일리미나숑에 기록한 것이다. 파리에서의 몇 달 동안의 방종한 생활은 그를 태만과 방랑아로 만들었을 뿐이었지만 다시 혼자가 된 그는 그 사이의 공백을 메꾼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베를레노의 부름을 받은 그는 다시 파리에 나타나서는 악과 방탕, 태타와 남색의 생활을 시작한다. 불행한 베를레노의 처는 숱한 괴로움을 참아야 했던 것 같다. 도스토옙스키일지라도 이보다 더한 비통한 얘기를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구타나 악담은 물론 칼질까지도 참았던 것이다. 남편은 드디어 그녀를 팽개치고 악의 천재와 더불어 종족을 감추어 버렸다. 베를레노는 랭보와 같이 브리셀에 갔는데 그의 처도 뒤를 따랐다. 처를 만나자 그는 회한을 느끼게 되어 그녀를 애무하고는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그녀가 옷을 가다듬자 베를레노의 마음은 다시 변했다. 벨기에 국경까지 그녀를 데려다 놓고 황급히 브리셀의 랭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 길로 둘이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소호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에 그들을 알고 있던 어떤 화가는 둘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밑으로 처진 수염과 가느다란 다리를 가진 말라빠진 초라한 베를레노, 그리고 인형과 같이 기다란 자켓을 입고 모자 밑엔 텁수룩한 머리털이 산발해 있고 손에는 그 때 묻은 파이프를 쥐고 허리를 구부려 걷는 랭보. 이 둘은 런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불란스에서 베를레노에게 보내오는 조그만 돈을 술로 탕진해버리며 이스트엔드나 선창가를 어정거리기도 하고 종일토록 카페에 틀어박혀 있기도 했다. 베를레노의 아름다운 시 내 마음에 비가 오네. 그가 잠시 동안 랭보와 헤어져 있을 때의 일을 노래한 것이다.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네. 거리에 내리는 보슬비 마냥 내 마음을 꿰뚫는 이 아픔을 나는 모르네. 오 부드러운 보슬비 소리, 땅 위의 지붕 위에 괴로움에 지친 마음에 떨어지는 보슬비 소리. 그러나 더 없는 이 괴로움,
사랑도 원한도 없기에 내 마음이 괴로운 뜻을 나는 알지 못하네. 둘이는 다시 브뤼셀로 되돌아왔는데 거기서 큰일이 일어나게 된다. 랭보가 나는 너와 헤어지겠다고 말하자 베를레너는 권총을 쏴 랭보의 손목을 뚫은 것이다. 랭보는 아무 말 없이 정거장으로 가려 하자 베를레너가 다시 권총을 돌리므로 그는 경관한테 가서 피신하였다. 베를레너는 체포되고 랭보는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병원에서 그는 고열로 일주일간 신음하였다. 퇴원하자마자 재판을 받게 되어 진단에 의해 남색 행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편견에 사로잡혔던 재판관은 베를레너에게 2년간의 징역을 언도했다. 이 싸움은 어디까지나 랭보의 탓이었던 것이나 형벌을 받은 것은 베를레너였다. 그리하여 랭보는 다시 샤르르벨에 돌아왔다. 한 팔을 걸방으로 메어 올리고 기진하여 집에 이르자 그는 곧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뜻밖에도 동정적이었으며 그가 완성시키고자 하던 책의 출판 비용을 내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었다. 지옥의 계절이 그것이며 산문과 운문이 섞인 이 책은 그의 과거의 생활, 베를레너와의 관계와 그를 극단으로 몰아넣은 자랑을 고찰한 것이었다. 그의 누이 동생의 수기에 의하면 이 책을 쓸 동안 그는 자물쇠를 잠근 방 안에서 혼자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드디어 이 작품은 완성되어 얍달한 소책으로 인쇄되었다. 그것을 파리의 친구들에게 보낸 그는 반향을 볼셈으로 직접 파리로 갔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그와 베를레너와의 사건이 전달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그를 베를레너의 악의 천재로 생각했으며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았다. 분격한 그는 샤를르벨로 돌아와 원고와 미발표의 시랑 자필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몽땅 불태워 버렸다. 다시 일단 파리로 돌아온 그는 런던에 가서 교사로서 생계를 세우려 하였지만 결국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슈투트가르트로 갔다. 거기서 다시 베를레너를 만났으나 이 재회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베를레너는 처와 화해하려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수도원에 들어가려 했고 그것도 실현되지 않아 이번에는 랭보와 접촉하게 된 것이다. 전과 다름없이 베를레너에겐 어딘가 랭보의 비위에 거슬리는 점이 있었다. 아마 허약함에 있었던 것 같다. 둘이는 술과 담배에 탐닉하면서 카페에서 카페로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가에서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드디어 랭보는 베를레너를 실신케 하고는 이튿날 아침까지 그대로 팽개쳐 두었다. 결국 베를레너는 파리로 돌아갔다. 그의 길과 랭보의 길은 영영 갈라져 버린 것이다. 베를레너는 조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잠시 동안 교원 생활을 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하더니 어머니와 사별하고는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 후로 20년간 그는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언제나 명랑하고 다정하게 말하자면 무사히 방랑 생활을 하다가 1896년에 별세하였는데 그때엔 이미 전 구라파의 명성을 떨쳤으며 영국까지도 이 대시인을 바치기 합당하는 존경으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옥의 계절 이후 랭보는 절필하였다. 그 후에 작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지옥의 계절이 그의 최후의 작품이라면 이 책이 그의 이전의 잘못을 상쇄하는 것이며 또한 새 출발의 제1보가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몹시도 아이러니컬하다. 이 점에서 그의 내역은 로토베아몽백이 지도로 디카스의 그것과 흡사하다. 디카스 역시 악마주의의 이론을 품어 말도로의 노래라는 야수적인 경향이 농후한 산문 시집에서 표명했던 것이나 요절할 직전 요약만 적은 계획 중의 시집의 서문에서 그것을 취소하였다. 랭보는 그 후 16년간 생존했으나 그동안의 방황을 하나하나 더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이태리까지 도보로 간 그는 베그호른의 부둣가에서 노무자로 일하다가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 이번에는 네덜란드 육군에 입대했다. 멀리 순다도로 배속된 그는 탈주하여 스마트라로 건너갔다가 이어서 자바로 옮겨 한참 동안 삼림 생활을 하였다. 결국 이럭저럭 사이프러스까지 도달한 그는 거기서 석공으로 일하다가는 또다시 몸을 옮겨 이번에는 동아프리카의 아비시니아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커피와 향수를 파는 상인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금이나 상아도 취급했다. 그는 오랫동안 토민화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대담한 그의 상술이 성공하여 1888년 34세 때에 이디오피아의 하라르시에 있는 저택으로 은퇴할 수 있었다. 다음 2년간 그는 무슨 국제 업무에 가담한 듯하며 쇼와 왕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1891년 3월 무렵에 암이 생겨 수술을 받기 위해 급히 구라파로 향했다. 그러나 마르세유까지 도달한 것이 기껏이었으며 거기서 다리의 절단 수술을 받은 그는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그 사이 베를레너는 1886년에 랭보의 시집을 출판했다. 아비시니아에 있던 랭보는 이 일을 알지 못했으나 그는 꽤 유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에 붙어 다니는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는 그의 명성을 한층 북돋워 놓았다. 아무도 그의 근황을 아는 이가 없었으나 모두 다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숱한 젊은 작가들이 그의 작품에서 강렬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폴클로텔이 그러하였다. 이 신비적인 수수께끼는 오늘날까지도 소멸되지 않았으며 과연 랭보가 지옥의 계절을 마지막 작품으로 하려 했던 것일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니드 스타키 여사는 그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스타키 여사의 말이 옳다면 이후라도 아프리카 골짜기에서 랭보 작품이 발견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